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성적으로 평가되는 교육 현실에 부모는 불안하고 자녀들은 압박을 받는데요. 일부 부모님들은 이런 교육 경쟁을 피해서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개교 25주년을 맞은 제천 간디학교만 해도 대학 입시 공부 안 시키고 학생에게 수업 자율권을 주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합니다. 제천 간디학교 이병곤 교장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병곤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 간디학교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네, 지역으로는 세 군데 있습니다. 네. 경남 산청하고 네. 또 충남 금산, 또 충북에 저희 제천 간디학교가 있어요. 그러니 교장선생님은 제천에 있는 간디학교 교장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각각 교장선생님 따로 있으신 네, 따로 거죠? 있고요. 네. 저희는 중고 통합 6년제라서 6년 과정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개설해 놓고 있고, 산청하고 금산은 중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입학을 학교가 두 개. 네,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각각 하고요. 네. 저희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입학하면 6년 동안 다니는 겁니다. 차이가 뭐죠? 일단 산청 같은 경우는요. 네. 고등학교는 인가받은 대한특성화 학교예요. 그럼 졸업하면 고졸 자격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가 좀 있어서요. 네. 처음에는 저희 제천간대학교가 산청의 중학교였고요. 지금 현재 산청에 있는 고등학교가 고등부였어요. 네. 같은 학교였는데 네. 경남교육청이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네. 이렇게 대한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해주면서 네. 이제 분리가 되었고, 저희는 제천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만 지정해주고 중학교는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고등학교가 필요했었나 봐요. 그럼 중학교만 그래서 떼어가지고 제천으로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또 제천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 일단 아이들이 이제 기숙학교니까 네. 기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 폐교 부지 중에 가장 싼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그게 몇 년도에 가신 거예요? 꼭 20년 전입니다. 2002년도. 교장 선생님이 지금 교장이 되신 거는? 저는 6년 됐습니다. 6년 되셨고, 그러면 지금 산청, 제천, 금산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군데는 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가요? 각각 다 다른가요? 교육 목적은 다 같습니다. 사랑과 자발성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사랑과 자발성으로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각 지역마다, 각 학교마다 독자적으로 알아서 풀어갑니다. 이 학교 간에 이렇게 서로 연계하고 이런 건 없고요. 각자 도생입니까? 재정적으로는 각자 도생이지만 선생님들끼리 교류나 또 교사 연수는 이제 같이 공동으로 봄에 하고요. 아이들끼리도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축구를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연합으로 하고요. 가을에는 음악제를 같이 개최합니다. 또 한 가지 각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다른 대안학교를 체험하자는 의미로 일주일씩 다른 학교에 가서 살아봅니다, 서로. 예를 들면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이렇게 되면 기숙사의 각 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학교마다. 네,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간디예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이 많으신데. 설립자인 양희규 선생님이 네. 원래 미국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하시면서 돌아와서 일반 학자가 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좀 청소년들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했는데 간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비폭력 평화주의 또 지역 중심의 생태주의
요런 그 간디 선생님의 정신을 좀 따르고자 이름을 간디로 붙였습니다. 이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106명이고요. 네. 교사는 20명입니다. 교사는 20분. 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과정인데 네. 그러면은 한 학년당 이렇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있는 거죠? 네, 한 학년당 보통 18명에서 한 20명 정도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아이가 자퇴를 하게 돼도 다시 충원을 안 해요? 충원을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왜 그래요? 기숙사에서 2, 3년씩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거의 그 친밀도가 형제자매 수준이거든요. 중간에 다른 편입생이 오게 되면은 편입생도 힘들고 그 이미 와 있던 학생들도 엄청나게 힘든 걸 겪게 되고요.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좀 많아서 인원 보충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학교를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통합학급이고 뭐 이 통합학급이라는 게 뭐죠? 1학년에서 2명, 2학년에서 2명, 3학년에서 3명, 4학년에서 3명 이렇게 하면 각 학년에서 2-3명씩 10명의 학생들이 한 반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배우는 게 다 다를 텐데 네, 수준이 그걸 한 반으로 어떻게 구성해요? 네, 한 반으로 구성되면 일주일에 5시간 정도를 담임교사와 함께 같이 활동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표상의 시간대는 우리가 왜 대학 시절에 원하는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자기 시간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반 수업 5시간을 빼놓고 나머지 빈 시간표상에 학교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자기 시간표를 구성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통합 과정은 의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합과정은 누구나 다 그 반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근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게 수준이 다 다를 텐데 그걸 같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활동 중에는 각자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학급 독서 시간을 30분 정했다 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들고 와서 학급 독서를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급마다 텃밭이 있어요. 텃밭을 일구고 걸음 주고 돌보는 일은 4학년이든 1학년이든 뭐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근데 그게 묶어놓는 이유는 있습니까? 첫 번째는 협력하는 건데요. 이 같은 학년끼리는 그래도 협력이 잘 되는데 기숙학교이고 대안학교로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른 모든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다양한 형태의 성과 그다음에 나이 차가 있는 그 그룹에서 함께 견뎌보고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엮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예전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 학년별로 되게 엄격한 서열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군대 같이 위에 형이 뭐 시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아무리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해봤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통합반에서 지내다 보면 이제 선배들의 어떤 모습이나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회의를 끌어가는 방식도 후배들이 좀 더 배우고요. 선배들은 또 후배들을 케어해야 될 그런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 좀 부담감 내지 의무감을 지면서 학급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을 겪어보는 거죠.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교육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입시가 없으면은 일반 학교도 그런 거 괜찮겠다. 네, 그렇죠. 형 동생이 같은 반에서 이렇게 같이 배우는 거. 여기 그 들어가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요. 어떻게 뽑나요, 학생들은? 참 그게 애매해요. 뭐 성적이나 이런 걸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 아이가 합의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먼저 우리 학교의 존재를 알고 가고 싶다고 졸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를 알고 이제 아이들을 설득해서 같이 데리고 오는데요.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열의 수준이 높고 이해도가 높고 난 이 학교 꼭 다니고 싶어라는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무슨 선발 기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년이란 세월 청소년기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입시가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적인 사안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잖아요.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와 자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런 결의 수준을 좀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지금 방금 교장 선생님이 입시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졸업을 해도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죠. 졸업장은 저희가 주는데요. 아, 그건 제천 네, 사회에서 공인된 게 아니죠. 네, 사회에서 인정된 학력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검정고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해년도에 대학에 간 경우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던데. 네, 거의 0%에 수렴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간 친구들은 있어도 그렇죠. 졸업하는 해 그렇죠. 졸업하는 해 검정고시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안 보는 거구나. 좀 명민한 아이들은 뭐 고1이나 고2 시절에 그때도 이미 볼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근데 저희 6학년이라고 부르면 저 일반 학교에서 이제 고3인데요. 네. 고3 교육 과정이 사회체험 학습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인턴십이라는 개념인데 네. 이게 4개월을 갔다 옵니다. 학교 밖으로 실습이네, 실습. 그렇습니다. 학교 밖으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흥미 있어 하는 분야에서 사회 밖으로 나가서 사회 체험을 그 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뭐 어디 대략 예를 들면 뭐 여성환경연대랄지 아니면 독립영화 제작소랄지 아니면 동물구조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을 주로 방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고3 시기에 입시에 중요한 고3 시기에 4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본인들끼리 필요한 그 관심 분야를 설정을 해서 2명이나 3명, 좀 많으면 4명씩 그 모둠을 만들어서 이 모둠이 주제별 인문학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기 말에 외부 인사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자신들끼리 일주일 동안 학교 밖에서 인문학 캠프를 열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가지고 들고 가면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나머지 6개월은 그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검정고시 준비하고 무슨 수능을 하는 건 엄두가 안 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럴 만한 물리적 시간이 사실은 안 나오죠. 그러면 역대 그 여기 간대학교 졸업생들은 몇 %나 그 뒤에 뭐 검정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대개 재학 중에 아이들이 중학교 검정고시는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보는 것 같아요. 일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보는 친구가 좀 있고요. 대개는 졸업을 하고 자기 진로를 좀 결정한 다음에 대학 진학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검정고시를 짧은 시간에 맞춰서 대학 진학을 하게 돼요. 저희가 4년 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졸업생 전체를. 인원수는 160명이었는데요. 대략 연령대로는 20살부터 30살 때까지의 아이들인데요. 대략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아이들이 35% 정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학을 다닌 친구들은 더 많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시점을 잘라서 한 거니까. 그렇죠. 이미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뭐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 비율은 높은데 다만 시기가 이제 좀 늦춰질 뿐이죠. 대신에 되게 재미있게 공부한다는 친구는 많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민하고 자기 의향을 좀 스스로 파악을 한 다음에 진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로 그 어떤 아이들이 한디 학교에 지원을 하나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거의 정규 분포랑 비슷해요. 그냥 일반 학교랑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저 친구는 약간 경계선 학습장애 아니야? 라고 좀 의심이 되는 친구부터 야,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똑똑한데 왜 굳이 학력 인가도 안 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지? 라는 그 놀라울 정도로 그런 친구들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그 입학하려면 부모님이 면접을 봐야 된다던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우리 학교를 신뢰하고 교육과정을
또 아이들이 대학 입학과 무관하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열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가를 꼭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은 왜 간디학교를 보낸대요? 첫 번째는 아주 소극적인 지원인데요. 일종의 탈옥서사라고 해야 돼요. 아, 저희가 싫어서 그냥? 예,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인생 한 40대 후반이 됐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힘겨운 트랙을 돌리게 하고 싶지 않다.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렇게 살아봐야. 그래서 일종의 그 개미지옥 같은 네. 그 탈옥서사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살아보니까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청소년기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인 것 같다. 아, 좀 더 적극적이네요. 네, 적극적인. 후자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감을 가지는 청소년기를 내가 꼭 선물로 주고 싶다. 네. 근데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한 2대1 정도 되고요. 대안학교가 한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던 시기에는 한 5대1, 6대1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떨어뜨려요? 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렇게 만나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인터뷰하고 부모님들도 인터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 학교가 필요한 아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열의 수준, 준비도,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히 제천관대학교가 유명하니까 그냥 한번 일반 학교 가기 싫고 한번 넣어볼까? 이 학교가 잘 뭔지도 모르고 잘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유가 안 되는군요. 네. 오히려 적절하게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는 것이 저희처럼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면서 24시간 관계망을 통해서 나와 다른 친구들의 세계를 발견해 나가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친구들의 하루 일과랄까?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매 학기에 대략 한 30개 종류의 차림표를 저희가 만들어요. 메뉴죠, 일종의. 네, 교과목 차림표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기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교육과정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교육과정을 하고요. 5학년과 6학년은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가 흔들림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나 또는 자기 시간표를 자기가 설정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하거나 모둠 학습을 하거나 또는 교사들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과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노동과 작업 과정이 또 하나 따로 있고요. 어떤 작업을 해요? 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업장은 목공, 도예, 그다음에 옷 만들기, 그다음에 비누 공장이라고 해서 향초나 이런 비누, 천연 비누죠. 이런 걸 제작하는 작업장이 있고 농사 작업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7개의 작업장이 있어요. 뭐 논문도 쓴다던데. 네, 그것은 3학년 교육과정인데요. 대략 A4 용지 기준으로 40-50페이지 정도 되는 좀 긴 글을 쓰게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이 기초적인 그런 그 학습을 위한 학습 능력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요걸 키우는 데는 논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논문 쓰는 거. 네. 이걸 좋아할까 의문이 드는데. 네.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걱정을 하죠.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는 걸 매우 걱정을 해요. 논문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3학년이 돼서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쌤 저 자퇴할 거예요. 쌤 저 자퇴할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과목이 따로 한 학기 정도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교사 한 분당 2명의 학생을 논문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논문 주제를 뭐 예를 들면 뭐 식량 위기와 뭐 세계 경제의 흐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관상책을 우연히 본 거예요. 관상과 관련된 책을. 그러다가 왜 관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학교 아이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20명의 관상을 봐주고 그
관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논문으로 만들기. 이게 논문 주제예요. 근데 왜 그러면 너는 그걸 선택했냐 했더니 자기는 남학생이었거든요. 수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말을 못 붙이고 같은 학년 아이들 말고는 말을 섞어본 적이 별로 없다. 수줍어서. 그런데 내가 관상을 공부해서 야 내가 관상 봐줄 테니까 와서 물어봐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아이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 아이는 관상을 배워왔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문도 쓰고 친구들도 새롭게 넓게 만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작업장 하는 건 아이들 어떻게 생각해요? 작업장은 그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장에서의 경험이 논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도예 작업장에 있었는데요. 도예 작업장을 하면서 논문을 뭘로 했냐면 간디에서의 12달을 도예 작품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기였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실제로 구워냈고요. 그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걸 전시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기록으로 삼고 그걸 논문으로 써서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됐죠. 네. 매주 수요일은 아예 수업이 없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대안학교 아이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아주 널널하게 시간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바빠요? 바빠요. 작업하랴, 논문 쓰려. 네, 작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치 조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회를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하려면 아주 많은 힘이 소요가 되고요. 또한 고등반으로 올라가면 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독립적으로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이나 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또한 학교에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실, 일반 학교 보건실. 양호실이라고 옛날에. 양호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도서관도 그렇고 체력단련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산실도 있는데요. 거기도 전산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련 회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치죠. 근데 저희는 하는구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해보니까요. 저도 사실 이 학교 처음 와서 제대로 해봤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시간을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지 않으면 항상 뭔가 몰리거나 쫓기거나 급하게 결정하거나 이렇게 막 토론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 부족으로 좀 허덕이게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수요일을 그렇게 한번 주어봤고요. 사실은 자유라는 것도 자꾸 써봐야 늘어요. 지금 제 옷 입은 거 보시죠? 이게 청취자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초록색 바지에 그냥 울긋불긋한 옷 입고 왔잖아요. 이게 무슨 걸어다니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근데 저는 옷을 잘 못 고르고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옷을 다 부모님이 사주셨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제가 골라보질 않았어요. 전 지금도 아내가 사주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면 자기 용돈을 가지고 옷을 사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야 나머지 인생 동안 옷을 잘 골라 입거든요. 저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또 관계에서의 실패도 많이 보거든요. 관계에서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울기도 하고 또 관계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마음껏 자기가 관계 맺기와 관계 정리하기를 해본 아이라야만이 바로 그것을 잘 운영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가 시험은 전혀 안 봅니까? 네, 논문 심사를 빼놓고는 다른 시험은 없습니다. 그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할 테고 공부를 안 하면 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일반 학교하고 이렇게 지식 격차가 좀 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만약에 우리 학교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불러다 놓고 시험을 동일하게 공립학교 아이들하고 치라 그러면 지필고사에서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걸 찾은 다음에
공부로 이렇게 몰입하고 진행하는 그 속도는 대단히 빨라요. 대학에 재학 중인 제자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왜 동료들이 대학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자기가 모르고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저희가 보통 모둠으로 함께 탐구 과제를 진행시키는데요. 그런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학에서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는지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졸업한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총학생 회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올린 거 보니까 교실에서 다 자고 있던데. 맞습니다. 많이 자죠. 그 다 자고 있는 걸 찍어서 올렸던데.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고.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학교 축제를 몽땅 아이들이 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막 걱정이 많죠. 분명히 일주일 남았는데 쟤들 저 상태로 가다가는 축제 망할 것 같은데 어쩌지. 개입 안 해요?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수요일부터 좀 달라지고요. 목요일 날 뭔가 돼가는 것 같고 금요일 날 리허설을 하더니 토요일 날 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항상 엎어져 있고 늘어져 있다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다려주고 아이의 힘을 믿어주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 어른들은 다그치게 돼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재밌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간대학교 이병곤 교장이었습니다.